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요, 인문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셜록 현존에서도 공개된 공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건축가의 개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들어오시죠. 네, 여기가 교수님의 네. 건축가 유현준의 개인 공간. 네. 네. 근데 그림이 진짜 많으신데요? 네, 제가 약간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금 삽니다. 네. 아니, 건축가는 그림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골라요? 뭔가 저한테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서 그걸로 건축 설계를 하지만은 이분들은 페인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하고 약간 공명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저 그림은 좋았던 게 막 빨간색하고 까만색으로 막 선을 막 회오리밤처럼 그렸잖아요. 네. 저런 것들은 복잡한 생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떠오르게 하고. 우리 PD들이 교수님 다 네. 팬이어가지고 다 몰려왔어, 지금.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건축가 사무소 중에서 교수님이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네, 저 혼자서 쉬거나 생각할 때, 그럴 때 와 있는. 그렇게 공간이에요. 중요한 데를 또. 네. 근데 너무 예쁘다. 그 마룻바닥하고 네. 저기 천장하고 색깔을 맞추신 거예요? 네. 원래는 위에 있는 나무는 이 색깔은 아니고 좀 더 밝은 색인데, 오일스테인을 좀 발라가지고 색깔을 좀 짙게 만든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게 V자로 돼 있잖아요. 네. 교수님 책 보니까 막 박공지붕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맨날 접하는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이런 기울어진 천장이잖아요. 옥탑방을 하나 짓는다면은 꼭 기울어진 지붕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다, 그치? 여기 보면은 조금씩 창을 네. 없을 것 같은데 조금씩 뚫어놨어요. 네. 이 하늘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의외로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천창을 뚫어놓으면은. 이쪽 방향이 남쪽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앞에 건물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남쪽 햇빛은 좀 들어오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창문을 뚫은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오는데 여기 건물에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없죠. 그 피라미드 옮길 때 보면 노예들이 네. 막 옮기지 않습니까? 네, 네. 권력자의 기분을 느끼시려고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 일단 오래된 건물에서 없는 거고요. 걸어 올라오실 때도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걸어 올라오는 묵탑방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오는 이런 공간은 사실 권력자의 공간은 아니죠. 사실 이 건물의 제일 포인트가 좋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삼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 길이 이렇게 T자로 뚫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건물하고는 다르게 시선이 이렇게 확 열려 있다는 게 일단 좋은 거고, 성당이 하나 있으니까 스카이라인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유럽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성당이 아니었으면 다 이런 똑같은 평평한 지붕으로 돼 있으면은 풍경이 그렇게 안 예뻤을 텐데, 하여튼 이 노년성당은 제가 제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팬들이 딱 네. 이 풍경은 아실 것 같은 게, 여기 있다. 네. 이게 책 표지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직접 보고 그리신 거예요? 네. 건축가들은 다 이 정도는 다 그립니다. 네.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아니, 근데 그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네. 교회가 접근성 좋은 데 많아가지고 네네네. 한국에 네. 기독교가 막 많이 전파가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건축가시니까 저런 거 보시면 막 그런 생각 떠오르나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고서 건물 자체를 보지 않고요.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편할까, 불편할까, 왜 올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건물이 만들어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 네. 자꾸 책을 읽고 와서 그런지 책이랑 연결을 짓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높이 안에 비워진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게 권력의 크기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 방을 이렇게 딱 비워놓으신 건가? 그렇죠. 아니, 뭐 권력을 나타내기보다도 이게 창의적이 돼요. 예를 들면요? 천정고가 3m에 있는 학생이 네. 천정고 2.7m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볼 때는 사람들의 생각에 여유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창의적이 되고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옥탑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열려 있잖아요.
넓이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네. 이 땅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희 건물부터 시작해서 살짝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지대가 저희보다 살짝씩 낮아지거든요. 권력자의 시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문을 이쪽으로만 뚫어놨잖아요. 네. 여기로 뚫어놓으면 오, 되게 이 건물의 높은 건물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게 되는 거니까. 교수님 너무 권력지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력지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 아무래도 끈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안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셜록 켄트에서 이 공간이 한번 여러 번 이제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 네. 근데 되게 비워져 있고 생각보다 그냥 미니멀한 가구들, 네. 크기가 작은 가구들이 많네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나 저희 직원들한테 투시도나 뭐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에도 항상 강조하는 거가 이제 이런 소파처럼 이렇게 밑에가 떠 있게 하는 걸 저도 좋아해요. 그러는데 청소하기 쉽잖아요. 네. 들려 있으면은 내 시선이 그 밑에까지 가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특히나 여기 뒤쪽에 창문이잖아요.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저 마루를 비치는데 이 소파가 만약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였으면 그 마루가 안 보이고 어두울 텐데. 그 마루에 비친 빛을 그렇죠. 즐길 수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면은 소파 밑인데도 되게 밝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배치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교수님 저 소파 되게 특이한데 네. 저희 빈동님들은 저런 거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디서 사셨나? 제가 디자인한 소파예요. 아 저게요? 네. 교수님이 소파도 디자인하세요? 네. 사실 건축가들은 다 가구를 하나씩 의자를 디자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맨 처음에 컨셉은 뭐였냐면은 그 자취방에 사시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침대로도 쓰고 소파로도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러게 너무 럭셔리한데요. 그게 문제야. 이게 가구 회사에서 만들 때 뭐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저거가. 하여튼 컨셉은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래서 데이드림이에요. 그 이름이. 낮잠 자는 그런 데이베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진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조만간 네. 이제 나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나는 보라색 소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라색을 썼고요. 좀 과감하게 썼어요. 오른쪽 팔걸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이렇게 끼면은 딱 누웠을 때 베개로 쓸 수 있고 돌려서 끼면은 팔걸이를 쓸 수 있는 높이가 되고. 근데 그 건축가들이 의자를 가장 작은 건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건축은 사람이 쓰는 거고 사람의 몸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게 건축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담는 제일 작은 단위의 장치가 의자니까. 근데 앉는다라고 하는 행동은 사실은 동물 중에 앉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일단 직립보행하는 게 인간이 대부분 유일하니까 그 서서 피곤한 거를 잠깐 앉아서 쉬는 거는 인간이 하는 특별한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뭐 고릴라나 다른 유인원들도 앉긴 하지만은 바닥에 앉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데이드림 하나 나오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LC1이다. 네. 그러면 르꼬르비즈의 구조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이타미준이 만든 의자를 보면 그 이타미준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유현준의 가구는 음.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컨셉이 네.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미니멀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만들 때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려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침대였다가 소파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하나의 기능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중적으로 좀 쓰여야 된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캠핑 의자 아니 이거 캠핑 의자 네, 캠핑 의자죠. 편안한 네, 되게 편해요. 편하게 앉아서 그 약간 캠핑 의자가 주는 느낌이 약간 야외에 있다는 느낌이 네. 좀 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데크하고 마루하고 같은 색깔의 나무로 저희가 연결되는 네, 느낌이다. 그래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하고 예. 일부러 마루하고 데크도 턱을 안 만들었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턱을 안 만들면은 물 배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데크들 사이를 띄어서 빗물이 빨리빨리 빠지게 하고 저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페데스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저러면은 데크를 아주 평평하게 깔 수가 있어요. 물이 흘러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뭐 난간 같은 것도 이게 투명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난간이 있네요? 난간이 있는데 유리 난간으로 한 오. 거죠. 저희 셜록 홈즈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앉아서 주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생활할 때 난간이 1.2m로 올라와 있으면은 시야를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유리로 해야 되는 거고 유리로 하는데 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 다 디테일을 고민하는 거죠. 아, 교수님한테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돈 많아야 되겠다.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건축은 네, 예술이 건축은 아니니까.
네, 막 이렇게 예술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프로젝트 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교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공간 중에 하나 테라스거든요. 네네. 저희가 반포대교 딱 지나면 교수님이 설계하신 네. 마치 고급 빌라라고 하나요? 아페라인가? 네, 네, 아페라 한강. 그게 진짜 한국에서 보기 힘든 테라스가 쫙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테라스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테라스는 되게 사적인 외부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 공간을 현대인들이 만나려면 등산 가야 되거든요. 자연을 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서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테라스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프라이빗해져요. 그리고 뭐 네 번째로 하면은 심리적으로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야외하고 더 가깝게 있으려는 게 있어요. 근데 단 불편하죠. 저도 테라스를 만들어 놨지만은 저기 자주 나가지는 않거든요. 저 테라스를 바라볼 때 이 공간이라는 거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심리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느끼게 하고 싶으면은요, 저기다가 그냥 야외 의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철제 의자. 그럼 그거를 보면은 난 언제든지 저기 앉을 수 있어라는 심리적인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간을 줄 때는 물리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 기타 등등을 막 따지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읽으신 건가요? 예. 여기 뭐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을 하세요? 되게 저는 그냥 제가 그 시기에 땡기는 책들을 고릅니다. 여기 교수님이 내신 책이 여기 모여 있는 건가? 네. 그리고 뭐 여기 옛날 책도 있어요? 아주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낸 책도 있어요. 몇 년도에? 2005년도, 6년도. 책이 우리가 모르는 책이 많아. 현대 건축의 흐름이 좀 뭔가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인문 건축 기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52, 90이라고 하는 거가 저 책이 그냥 건축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을 한 52개 모아놓은 거거든요. 저게 발전을 해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사고의 흐름을 네. 보여주는 거구나. 약간 앞에 있는 세 권이 어떻게 보면 습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더니즘 책 있잖아요. 네. 저 책이 나중에 발전해서 공간이 만든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만든 공간이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또 네. 이번 내신 책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같은 계열의. 그래서 일부러 그 책의 사이즈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도 좀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책을 제일 좋아하고 교수님 책 중에 네. 이게 아마 제가 교수님이 네. 제가 KBS 다닐 때 했던 프로그램에 네, 출연을 하셨을 때 이걸 내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아나운서들한테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네, 네, 네.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네. 천문학 책이 아니고요. 저 약간 오글거려서. 처음에 시작할 땐 진짜 오글거려서. 에세이라는 거가 약간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책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다른 책들은 되게 약간 T 성향의 책이잖아요. 교수님 슈퍼티 아니에요? 저는 극T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약간 이거는 F 성향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쓰면서 제 스스로가 힐링은 엄청 된 책이에요. 교수님이 한 권만 우리 빈동님들한테 네.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그럼 추천을 한다면 이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읽은 거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초공간이라고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생각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그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 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총균세 같은 책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가 세상을 읽어내는 그 시각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책을 보면은 나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책을 선호하시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건축가가 딱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공간을 만들 때 그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공간에 한해서만은 자기가 창조주가 돼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부여하려면은 세상을 읽는 시각이 있어야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배우면은 제 분야의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여기 빔 프로젝트도 있으신데 네. 교수님 인스타그램 보면 영화 리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유독 유현중 건축가님은 네. 영화도 봤다가 책도 봤다가 되게 막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고 영상 속에서 건축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건축의 답은 건축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 않는데 누가 물 밖에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계속 다른 것들을 관찰을 하고요. 저는 건축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건축은 수단일 뿐인 거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이 건물이 어떻게 뭐 예쁘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건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그렇게까지 속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들에 대한 걸 경험하면서 그게 내 시각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갖고서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 거예요. 듣는데 우리 교수님 말 너무 잘하신다. 아, 그래요? 아니. 말을 원래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니. 아니, 저희 개인 세제 거의 다 봤는데 네. 아마 1층도부터 봤지 우리 팬분들이 보내신 굿즈가 가득해요. 네. 이거는 교수님 방이 아니고 네. 한류스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 여기 또 굿즈가 많은데 혹시 뭐 애착이 있거나 뭐 네. 나랑 사연이 있는 그런 거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있을까요? 어, 애기가 그린 건가? 아드님이 그린 아, 건가? 이거요? 네. 이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식 날 그린 거예요. 애기 유현준이? 네, 3월 1일 날. 그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전 담임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데 어. 모든 학생들한테 도화지를 나눠주고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걷었어요. 그리고 6학년 졸업식 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아톰이나 이런 게 많은 거 보니까 영웅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세대에는 아톰하고 마징가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예. 제가 키가 작고 그러니까 작으면서 강한 캐릭터들 작으면서 강하다. 네, 그런 거를 되게 저는 좋아하고 동경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저희가 좀 자리를 정리해서 교수님의 신간, 네. 공간, 인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끈따끈한 우리 교수님의 신간, 공간, 인간. 네. 드디어 제가 조스빈 큐레이션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제목이 네. 인간, 공간이 아니고 공간, 인간이잖아요. 네. 글쎄요, 저도 그걸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느 게 더 맞을까 하다가 그냥 공간이 앞에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어. 그러니까 공간이 인간을 수식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또 특히 일부러 표지에다가 한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간자가 같은 한자를 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하얀색 파트는 비어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거를 프레임하는 까만색 건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서 만든 그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공간을 통해서 뭐 네. 건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네, 그런 컨셉은 이전에 냈던 책과 결을 같이 하긴 하는데 네, 되게 재미있는 흐름이요. 네, 이게 1층에서 17층까지 구성된 네, 구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최초의 건축물을 인간의 건축 행위를 모닥불로 보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네, 마치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네, 네, 컨셉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물을 쌓을 때 우리가 1층, 1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3층을 만들려면 2층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10층을 만들려면 9, 7, 8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밑장이 빠지면 그냥 건물이 와르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물에 비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옆으로 확장하면은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수직으로 쌓을 때 아래층과 위층이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니까 수직적인 건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위에 다른 형태의 도시가 나타나면 또 18, 19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의도했던 거는 17층까지 다 올라가면은 이제 멀리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은 그 독자들이 18층과 19층을 상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쓴 책인 거예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갖게 되는 그 세상을 읽어내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걸로 뭐 역사도 약간 비유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만든 공간이 전작이잖아요. 네. 또 그런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공간이 네. 만든 공간은 약간 수평적으로 이렇게 쫙 네, 늘어뜨린 네. 느낌이고 얘는 좀 수직적으로 쌓아 올리는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근데 네.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네. 그게 포인트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영화 보시면 총 쏘고 사람 죽고 누구 사랑하고 헤어지고 하는 거는 다 뻔해요. 근데 그걸 어떤 순서로 스트럭처를 짜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 다른 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같은 거 볼 때에도 구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의 구성이 20세기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또 다르게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스트럭처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되게 중요하게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도 좀 신선한 그냥 킥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맨 처음에 유현준 교수님 책을 처음 네. 접했을 때 좀 신선했던 거는 네. 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네. 다른 분야를 이런 프리즘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각도로 볼 수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니까 뭐 말하기라든지 네. 저만의 관점으로 그렇죠. 또 해설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주로 본다든지 맞습니다. 아, 나만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구나라는 네.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자신감을 잘 안 갖고 있거든요. 틀릴까봐 걱정되죠. 틀릴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인용을 하는 거를 오히려 더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죠. 저는 진정한 그 훌륭한 사람들은 인용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을 그냥. 자, 이제 우리 빈둥님들과 함께 1층부터 17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은 모닥불이에요. 네. 저는 여기 좀 놀랐던 게 최초의 인간의 건축 작업을 모닥불이라고 봤어요. 근데 보통 건축하면은 벽을 생각하고 그런 형태의 집 형태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왜 모닥불인가? 이건 정설인가? 아니면 유현준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인가? 전형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저는 건축물 자체에 관심이 많지는 않고요. 건축물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관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거는 저는 다 건축으로 봐요. 근데 그 책에도 설명을 했듯이 그 모닥불 안쪽에 밝은 공간과 뒤쪽에 어두운 공간이라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벽을 세운다든지 지붕을 만들거나 기둥을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앉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맨 처음에 이니시에이트 한 거가 모닥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류 문명에서 모닥불이 가지는 의미가 뭐 음식을 구워서 먹고 맹수를 물리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리의 구심점을 만들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해보시니까 우리가 성냥불 하나 키면 네. 나 혼자 하는 거지만 모닥불이 되는 순간 그렇죠. 그 어떤 공간의 느낌, 어떤 뭐랄까 어떤 범위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우주의 자연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모든 우주 공간에 규칙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모닥불이 없었더라면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모닥불이 생긴 덕분에 인간이 네. 동굴에 들어갈 수 있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동굴을 2층으로 보셨어요? 네, 2층이죠. 동굴에 벽화를 그린 거가 2층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장의 핵심은 동굴 자체가 아니고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른 동물들도 다 건축을 하거든요. 비버도 댐도 만들고, 새도, 둥지도 만들고, 거미도 집을 짓고, 다 자기 집을 짓기는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투영하는 공간은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짓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게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죠. 소를 그리던 사슴을 그리던 다른 사냥하는 사람을 그리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투영된 다른 차원의 공간을 만든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지능을 발전시키는데 혁명적인 거가 언어가 생겨난 건데 언어가 있으려면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은 사실 그림이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땅바닥에 그리면 지워지니까 문신을 해서 이제 몸에다 새기든지 아니면 동굴 벽화를 그리든지 그런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그림을 먼저 그렸기 때문에 문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분이 그 언어학 같은 거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최초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의 그 쐐기 문자잖아요.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점토판에다가. 근데 그분의 추리는 그 쐐기 문자의 모양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가 다 진흙바닥이잖아요. 진흙바닥에 새들이 앉으면 찍히는 발자국 모양이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진흙 점토판을 만들어서 그 새 발자국 모양으로 그 문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그림이었을 거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은 동굴이었을 것이다. 이제 동굴에서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네. 한층 이제 올라가요. 네. 그 높이 쌓을수록 네. 권력이 올라가는 거다. 네. 네. 고인돌보다는 지구라트가 지구라트. 더 많은 권력, 뭐 지금의 네. 어떤 초고층 빌딩까지 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네. 이거를 조금 뭐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건축은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들겠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거운 돌을 그 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높을수록 권력자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생겨나는 효과가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우리가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구령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훈시를 하시면은 밑에 전교생 한 200명을 쫙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쭉 보면은 전교생들이 어떻게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정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노출시키는 거가 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생겨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올라가는 교장 선생님은 200명의 학생들이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를 봐주는 시선이 없어요. 자, 우리가 200명의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면은 정보의 개수로 따지면 각각의 머리에 교장 선생님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장의 교장 선생님 사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은 자기를 봐주는 애가 옆에 뒤에밖에 없어요. 두세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보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정보의 차이가 권력의 네, 차이인 정보의 거예요? 차이가 권력의 차이인 거예요. 이걸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보가 많이 카피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SNS 같은 이러한 정보가 없던 시절에 그런 정보의 카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만든 게 지구라트 신전인 거예요. 그 지구라트 신전을 높게 단을 쌓아서 거기 제사장이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밑에 수천 명이 딱 바라다 보면서 다른 일반인보다 수천 배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고 점점 명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만들기 어려운 건축물일수록 네. 더 큰 집단이 만든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만들면서 그 사회가 더 조직화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거 하면서.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피라미드를 만들 때 엄청나게 노예를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막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피라미드 공사 현장 옆에 그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세 칸으로 나눠진 마을이. 네. 그러니까 3교대로 일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신 분이 있고. 근데 하여튼 그 마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뼈를 조사를 해봤더니 뼈가 부러진 게 있는 거예요. 공사하다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다시 붙은 모양을 보니까 의료의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그 퀄리티가 왕족들이 뼈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은 것과 똑같은 퀄리티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집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런 학대받고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요즘에는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 때 이 사람들의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을 되게 꽤 잘 대우를 해줬다. 수도 있다. 뭐 물론 이것도 그것도 가설이지 뭐. 다 가설이지. 근데 그래서 그 몇 가지 증거로 그렇게 이제 추리를 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저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착취와 피착취의 역사로 많이 네.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특히 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전쟁을 기준으로 네. 연도를 구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수님이 낸 책을 보면 그런 착취나 피착취의 그 개념보다는 네. 공간이라는 도구를 던져주니까 그게 네. 또 새롭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책을 구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쟁으로만 인류사를 표현을 하면은 저는 인간이 너무나 정말 미움과 폭력성만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그런 폭력성도 있지만은 되게 남을 돕기도 하고 뭔가를 힘을 합쳐서 성취하기도 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제가 아는 게 건축이니까, 그럼 건축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더 발전 진화시켰는가.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인간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괴테블리 테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베클리 테페. 어려워. 이제 이게 등장한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숨이 멈춰지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조금 어. 구조가 단순하다가 여기서 비로소 인류와 동물이 구별이 돼요. 현 시점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 유적물이에요. 이게 거의 기원전 8,500년, 뭐 그보다 더 오래전 10,00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정도의 오래된 건축물인데, 물론 여기에 지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지붕은 나무로 만들어서 다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돌로 만들어진 벽이거든요. 근데 그 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스럽게 구분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생각인지 역사적인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농사를 짓다가 네. 농경 사회가 됐다가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약간 종교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네. 과정에서 뭐 농사도 짓고 네. 좀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 이 괭베클리 테페가 발견이 된 다음에 문화인류학자들 중에 일부 분들이 그렇게 가설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쯤이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농사가 시작될 때거든요. 그때랑 이거 만들어진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야, 올해까지는 사냥하고 내년부터 농사야. 이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사냥을 했을 거예요. 둘이 공존을 했을 텐데 그게 점점 사냥하는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안정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신전을 짓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개척교회 같은 걸 생각해 봤거든요. 네, 우리가 네. 흔히 막 도시가 생기고 나서 종교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개척교회 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어떤 종교적인 건물을 네. 짓는다면 사람들이 그걸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관점이 아닌가. 그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신념을 먼저 만들어주면 네.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부수적인 행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인류가 어떤 때는 뭐 중세 때는 되게 발전이 더디기도 하다가 르네상스 때 바뀌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류고 똑같은 기술력을 가졌지만은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그거에 따라 경제 구조도 달라지고 사회 구조도 달라지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교회 이런 걸 지으면은 네.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어. 그게 서로 상호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들도 더 큰 성당을 지으면은 예. 그게 다 채워져요. 또 우리 지금 도시에서도. 예전에 우리 7, 80년대 이 강남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뭐 상가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교회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 과정 중에서 딱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교장 선생님이 권력을 가지고 200명이 쳐다봐서라고 했잖아요. 예배당을 사이즈를 크게 지으면 목사님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큰 종교 건축은 그 종교 권력을 강화시키고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책에서 보니까 복도조차 없는 네, 그런 네. 교회도 있다고. 그런 뭐 보통 이제 신흥 종교들이 주로 사이비교주. 예,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간을 딱 구분지어서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야.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분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높이까지 네, 있지만 벽이 처음에 출현했을 때는 공간을 안과 밖을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는 괭베클리 테페는 장례식을 치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우리 일상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를 기리거나 아니면 좀 더 성스럽고 그런 공간. 동굴이 그 역할을 했었을 텐데 이제 이거를 동굴까지 안 가고 자기가 사는 돌아서 동네 가지. 근처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동굴이 특별한 이유는 구분된 이유는 동굴 벽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딱 구분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영상 중에서 네, 아마 안도타다오 건물 가셨을 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벽을 이렇게 미로처럼 가면서 아, 네네네. 시퀀스가 생기고 뭔가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네, 나오고 그런 그렇죠. 스토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괭베클리 테페가 보면은 동그랗기만 한 게 아니고 동그란데 끝에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공간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몇 겹으로 쌓여져 있는 뭐랄까 역사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런 거 응용하신 건 없어요? 하나 있는 게 머그학동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머그학동이 괭베클리 테페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맨 바깥쪽에 담장이 있고요. 그걸 여기 들어가면 또 벽이 있고 네. 막 그런 레이어로 돼 있어요.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펜션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대가 나오고 침실이 나오죠. 가장 프라이빗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자, 이제는 피라미드를 지나고요. 네. 성전을 지나고 그리스의 반원형 극장에 도달하게 네.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 반원형 극장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 신촌의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네, 노천극장이 똑같이 돼 있는 생겼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 옛날에 거기서 콘서트 본 적 있는데 네. 가수라고 해야 되나? 네. 공연하는 사람 맨 아래에 있어요. 네. 위에서 내려다봐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네. 평가를 하셨어요. 민주주의의 시작? 네.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지구라트 말씀드리면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사람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원리죠.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권력자고 사람의 시선을 많이 모아서 권력자인 건데, 반원형 극장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신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받잖아요. 모든 객석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봐야 돼, 사람들을. 그래서 시선의 높이 관점에서는 제일 밑바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상호 보완이 되면서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그 무대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앉는 사람은, 그러니까 객석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객석에만 앉고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스테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막 자리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거든요. 거기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거기서 재밌었던 게 네. 의자가 여기서 네. 출연한 거 맞죠? 그렇죠. 저는 그 전까지는 개인을 위한 의자가 없었다는 게 네. 더 놀라웠어요. 옛날 오래된 거에 그림들 보면은 왕이나 왕비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다 대부분 다 높은 사람들만 앉는 거거든요. 노예들은 서가지고 서빙해야죠. 우리 식당에 가시면은 서빙하시는 분들이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은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는 건 되게 권력자인 거예요.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 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여서 수렵 채집 때는 아예 의자가 없죠. 그때는 내가 가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의자가 되게 특정 소수 권력자들의 소유물이었는데 그리스 때 왔더니 온 시민이 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쫙 깔려 있는 반원형 극장이 나온 거죠. 왜 이게 재밌냐면 우리 어릴 때는 그리스 하면서 네. 시민사회가 탄생했다. 어, 몇 년, 뭐 BC 몇 그치. 년 해가지고 외우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네.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쪽은 그리스 어, 민주주의 시작. 그렇지. 아,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진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인 게 네. 이전까지는 네. 인간들이 백성이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시민이 된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셨네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배우면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죠. 내 지도자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민주주의인데 공간적으로도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물도 그거랑 반영이 됐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사당이나 네. 시청 광장 같은 데가 사실은 네, 그런 게 잘 발현돼야 되죠. 민주주의 정신 잘 발현돼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건물, 이제 그거하고 독일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물은 권위의 상징이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올려다보는데 좌우 대칭에 있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국회의원들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유리돔 밑에서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일반 시민이. 그게 민주주의적인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장 같은 거를 보시면은 정말 지극히 전체주의적인 광장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광장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빈 공터인데 주변에 가게가 없어요. 1층에. 아, 그러네. 네. 이게 북한이 가면 딱 그렇거든요. 평양에- 평양의 도시를 보시면은 도로 되게 많아요. 막 근사한 건물들도 많고. 근데 1층에 가게가 없어. 1층에 가게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길거리를 걷는 사람도 일단 없거니와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선택권이 안 주어지는 도시인 거예요. 그 게임으로 치면 거의 NPC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런 도시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광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은 정치적인 집회밖에 안 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광장을 만들려면은 주변에 1층에 가게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게 천안문 광장 같은 거죠. 뭐 내지는 한국의 광화문 광장도 보면은 되게 권위적인 건물들만 옆에 쫙 그러네요.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네, 이 깨알 같은 막 이렇게 예시를 드시는 게 웃겨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요리로 튀어요. 네, 네, 네. 건축이나 요리나 다 마찬가지다. 네. 만들기 쉬운 거는 빠르고 권력이 별로 없는 거고 맞아요. 만들기 어려운 게 네. 느리고 권력이 있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닭날개 튀김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 원조가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음식이에요. 그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닭날개 안 버리고 잘라서 버리면은 그걸 주워다가 돼지 기름으로 빨리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침에.
거의 지금도 그래서 교회 갈 때 아침에 프라이드 치킨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백인들은 통 바베큐, 뭐 요리하는데 막 12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게 걸리고 한 단위도 크고, 그러니까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을 정도의 재력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서 거의 잔치할 때나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피라미드를 보면은 피라미드 돌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지구라트나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벽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건 닭날개고 큰 돌은 통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벽돌로 지은 거는 오히려 더 빨리 뭐랄까 낡아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돌로 지은 건 더 오래 가고. 그렇죠. 돌은 자연이 만든 거고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많이 탈수록 시간의 흐름에 약해요. 가장 아직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는 게 돌에 새긴 비석이거든요. 광개토대왕비도 아직 남아요. 돌이 그만큼 가공이 어렵지만은 대신에 시간에서는 더 견디기가 쉬운. 그래서 권력자들이 쓰는 제일 좋아하는 재료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예를 네. 생활 속에서 드셨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반가웠던 이유가 저는 건축은 문외한이고 아는 게 없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좀 신선한 거예요. 저는 그 네. 관점 자체가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돌하고 벽돌 얘기하실 때는 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하기 쉬운 거는 오래 가지 않고 맞아요. 하기 어려운 거는 일단 이루면 오래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약간 마음을 좀 다스리는 네. 구절이기도 했어요. 좋은 학생이신 것 같아요. 의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권력 구조 네. 같은 것들이 지금 도시 속에서 현대 도시 속에서도 유효한 예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 어렵고 네. 또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를 이렇게 볼 때 그렇죠.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고층 건물을 보면 느끼죠. 롯데타워 같은 거? 네, 롯데타워 같은 그런 100층짜리 높은 건물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기업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다른 책에서도 썼던 그 유명한 그 짤이 롯데하고 현대차하고가 3.4배의 차이가 나는데 주가도 3.4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똑같이 제가 계산한 그 위치에너지 계산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두 회사의 그 권력의 양이 그대로 건물 디자인에 투영이 됐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층수를 낮췄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분은 재벌 2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몽구 회장님이 그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벌 3세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원래 이병철 회장님 재벌 2세는 지금 타워팰리스 자리에다가 100층짜리 지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 2세와 재벌 3세가 마인드가 달라요. 재벌 2세들은 재벌 1세인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도 봤고 내가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고 재벌 3세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자야.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해 볼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경쟁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소련이랑 경쟁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짓고 이러다가 소련이 91년도에 패망한 다음엔 초고층 건물 안 지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높이 얘기할 때요. 네. 우리는 다 겉에 높이를 많이 봤는데 그 안의 공간을 얘기하세요. 네. 그 안이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도 네. 권력의 크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 높이도 물론 높지만은 그 안이 다 텅 비어 있고 그 큰 거대한 공간을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뭐 신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물이 되긴 좀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이 쓰는 도피의 양은 크지 않죠. 예를 들면서 뭐 돌탑을 아무리 높게 쌓은다 한들 네. 그 안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그 권력을 표현하는 공간을 말하기 어렵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안에가 채워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사옥이라는 개념으로 유니파이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권력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거고 뭐 여기 약간 포인트가 좀 약간 딴 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피라미드는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또 권력을 나타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네. 영역을 차지하느냐. 그렇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가운데 네. 높이와 비움 면에서 네. 아, 이제 권력이 느껴진다.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성 베드로 성당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로만 따지면 브루스 칼리파 같은 것들이요. 그 영상 찍으시지 않았었나 아닌가? 네, 옛날에 한번 갔죠. 두바이에 갔었죠. 네. 근데 네. 재미있는 게 네.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네. 되게 많았는데 현대 사회 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권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갔다라고 해석하신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이 있어요. 타워팰리스 건물하고 롯데타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롯데타워에서 물론 분양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롯데그룹의 오너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지만은 70층짜리를 지어도 그 주상복합이면은 딱 n분의 1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권력이 커지는 느낌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에서 네. 백성의 시민이 네. 됐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 재산은 없더라도 네. 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렇죠. 일종의 나에게는 네. 어떤 내가 건물주가 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거의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최고 권력자의 시각을 갖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의 상징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조스빈 큐레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아, 걸 네네.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제가 네. 비움을 해석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우리가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꼭 많이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오히려 좀 많이 비워놨을 때 네. 내 삶의 질도 올라가고 내 자존감 높아진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네, 네. 비운다는 얘기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어 있게 되면은 다른 물건이 없잖아요. 그 물건이 주는 상징적 정보가 없는 거죠.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딜 갔는데 끊임없이 그림과 상징물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컨트롤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극장을 가시면은 감독이 만들어 놓은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조종되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비어있는 벽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를 할 때 음악을 안 틀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그 전날 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훨씬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 공간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독자니까 네. 들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저희 집에 보면은 제 공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물건이 별로 없는데 네. 특히 한 공간이 원래는 드레스룸이었는데 그 벽을 제가 없애버리고 그 공간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머리가 복잡할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쵸. 있잖아요. 거기 누워있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빈방에서 얻는 그런 에너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비워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책꽂이에 빈 책꽂이 볼 때 그렇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거의 17층까지 거의 다 네.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공간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공간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네. 보이지 않는 공간, 네. 데이터를 점유하는 싸움이 네. 된다고 네. 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역사를 쭉 보면은 특히나 농경사회 때는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게 다 끝나고 났더니 땅은 다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바다를 정복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야 이제 빈 허공으로 가야겠다 해서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던 시절이 있어요. 20세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확장하려고 했던 공간이 우주 공간인데 우주 공간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고 나서 성공한 게 90년대 인터넷 가상 공간인 거예요. 90년대 우리가 맞이했던 인터넷 가상 공간의 그게 되게 큰 혁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건축가가 바라보는 공간도 좀 새롭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공간 네.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일반 오프라인 공간의 실질적인 건축도 그렇고 온라인 상에서의 것도 그렇고 관계 중심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마존은 물건과 나의 관계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SNS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SNS는 일방향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내가 올린 사진을 딴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고 채팅 정도 하는 정도 수준. 근데 우연한 만남이 있는 공간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든다면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온라인에 동시에 들어와서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꿈꾸는 거죠. 약간 다른 것 같지만은 책에서도 많이 쓰는 게 걸을 때 자연하고도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도 만나고 가게 입구의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널 사람들이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가상 공간에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가 아직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최근에 보니까 네. 경주에 박물관 네. 개관하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4월 달에? 네. 4월 1일 날. 네. 왕릉을 바라보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이에요. 그게 네, 그게 미술관. 박물관이 미술관이구나. 네. 그런 프로젝트 할 때는 어떤 걸 신경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은 게 이 예.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땅을 차지하고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것들하고 관계를 맺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딱 가는 순간 그 반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 뭐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 앞자리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건축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건축물은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유아독존으로 존재할래. 다 그냥 난 외관이 중요해. 딱 그렇게 하는 건축물이 있고 또 다른 건축물은 주변의 것들을 내 것처럼 잘 쓰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좋은 에너지조차도 내 걸로 컨버트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능 옆에 있잖아요. 그 미술관이. 그러면 사실은 그 땅은 300평이 채 안 되는 땅이 작아요. 작은 땅이지만은 신라 때부터니까 뭐 한 1500년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1500년의 시간을 시간을 완전히 내 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다 유리로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주어져요. 유리로 하면 완벽한 투명한 유리를 쓸 수도 있고 밖에서 봤을 때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당연히 바깥에 능이 잘 보여야 되는 건데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미술관 안에 그림이 보이게 할 거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썼어요. 그 내부의 그림은 보여주는 것보다도 저는 그 건물 자체가 거울이 돼서 이 능의 모습을 반사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시점에서 이 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건물에 있는 반사된 능의 모습은 또 다른 그림인 거예요. 액자처럼. 제가 컨셉을 설명할 때는 이 미술관에는 세 개의 능의 그림이 있다. 하나는 진입할 때 이 거울 같은 인면에 반사되는 그림이 하나 있고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액자처럼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프레임돼서 보는 능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카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돌리면 그 카페 뒤에도 거울로 해놨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에 비치는 그림이 또 있고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건축물 보다 보면 차경 같은 거 활용하잖아요. 네, 건축가들이 밖에 네, 있는 네. 거리 마치 그림처럼 안으로 네. 들어오게 그걸 굉장히 대형으로 네,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네. 사람을 공부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50세 돼서 첫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건축가라는 건 세상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네. 50대 정도는 돼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가를 늦게 피는 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싹이 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설계하는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뭐 2029년이나 2030년 정도 되면은 그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죠. 2030년? 네. 그때 실제 연세가 네, 60이죠.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럼 그 늦게 피는 꽃이란 컨셉에 딱 맞는데요? 네. 그래서 건축가라는 직업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자리 잡고 할 때 건축가는 30대, 40대에도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좋은 건축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뭐 모든 직업이 저는 사실 다 그렇다고 봐요. 음. 뭐 건축가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한국 사회가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게 어떤 결과를 건축가들도 젊을 때 내는 것보다는 네. 나이가 들어서 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잘 못 기다려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줘요. 네. 그게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 어려운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명문대 나온 다음에 막 공부 열심히 막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회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부모님 재산 많은 애들이야. 근데 한국 건축가들이 느끼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다 하죠. 나왔는데 기회를 안 줘. 그럼 이제 유럽에 있는 건축가한테 다 줘.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그 일본 건축가가 그분이 프리츠커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거가 분당에다 지은 맞아요. 집합주택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상하다. 외국인 건축가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기회를 많이 주면서 자국민들 건축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리켄의 그 판교 네. 집이나 안도다다의 노출 콘크리트 네. 지은 집들이 저희가 살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판교 네. 집도 굉장히 불편하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 한국 건축가였다면 네. 건축주들이 그걸 용인했을까 하는 아, 생각도 들어요. 일단 건축주였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거고 요즘엔 누가 또 그걸 허락을 안 하냐면은 그 분양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요. 아, 이러면 안 팔려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프리츠커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한 편으로 다룰 내용인데 요약만 하자면은 프리츠커상이라는 거는 한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건축가가 자기의 철학을 반영한 거를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건축가가 딱 소신 있게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을 딱 해. 그러면은 심의위원들이 한 20명이 와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공무원들은 그 20개의 의견을 다 받아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그 근본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뭐가 실패하면 항상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질게 이게 아니고 맞아요. 실패를 하면 우리는 처벌을 하는 사회니까 그걸 일단 피하려고 하는 사회 풍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집단 지성이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한 개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왜 문제가 많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제가 볼 때. 해외 나가보시면은 날라다녀요. 창의력으로는.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 다 죽여요. 예를 들어서 AI 혁신 기업들이 왜 안 나오느냐. AI 혁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되네 만에 판단을 내는 사람들이 행정과 정치가 사람들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분노가 많이 느껴요. 분노가 느껴요, 진짜 정말.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교수님 네. 유튜브 댓글 막 보다 보면은 네. 저도 같은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정치하시라고. 유현준이 국토부 장관인 곳에 네. 살고 싶다. 네. 서울시장 하셔라.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바닥에 다 모여 있잖아요. 건축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싶은 거지. 네. 좋은 건물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영향을 받고 건물 하나가 저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난 그 지자체 단체장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정치를 해야지. 정치가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지만은 건축가인 저는 건물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정치하라고. 아니, 건축가가 아니시잖아. 아니요, 저도 방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공간의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모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Space is information, 그다음에 Architecture is designing relationship, 그다음에 밑에 영어는 그대로 똑바로 못 외우겠지만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고 건축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다. 이거가 저희들의 모토예요. 네. 좋은 공간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오늘 화목했나요? 네, 그냥 읽기만 하신 게 아니고 예. 이해를 되게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부터 또 교수님 활동하시는 거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